반갑습니다. 선지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6단원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의 두 번째 소단원인 현대도시의 내부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의 도시 특색과 대도시권 형성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지역지리를 배울 때 보통 자연 환경에 적응한 생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막 전통가옥 알아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는 이미 다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미 거의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막 자연환경에 적응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 현대도시 이 지역들은 현대적인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모습을 갖고 있나를 교과서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바로 선생님이 그 단원의 내용에 들어간 게 아니라 전반적인 그 도시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배웠던 우리 옛날에 인문지리 그 세계지리 2단원에서 도시 파트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좀 복습 잠깐 해볼게요. 자, 일단 이 지역들은요 산업화가 일찍 시작돼서요 도시화가 거의 끝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이 표 보이십니까? 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화를 비교한 건데요. 선진국은 1800년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부터 서서히 도시화가 진행된 반면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보통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갑자기 도시화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네, 요거를 우리가 과거에 배웠었습니다.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요. 네, 선진국은 지금 2000년대 거의 지금 도시화의 끝자락에 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종착 단계라고 불렀었습니다. 종착 단계. 그래서 선진국,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는 이 도시화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한 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근데 이 도시가 이제 팽창하니까 도시의 기능들이 주변으로 빠져나가는 교외화 현상이 잘 나타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 도시들의 영향력이 한 국가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에 퍼지는 세계 도시가 많이 발달을 해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세계 도시 다 여기 있습니다. 런던, 파리, 뉴욕, LA, 베를린, 바르셀로나, 이런 여러 도시들. 여러분이 아는 주요 관광지 도시, 로마, 이런 세계 도시들이 다 여기 있죠. 특히 런던, 파리, 뉴욕은 최상위 세계 도시에 해당하는 도시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특징들이 있다는 거 한번 또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대도시권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자, 일단 통근, 통합권, 상권 이런 것들이 교통통신의 발달로 확대되죠. 주변 지역으로 자꾸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기능들이 연결되는 대도시권이 형성되더라 이겁니다. 자, 대도시 주변 지역은 중심 도시의 영향력이 자꾸 커지고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주변 대도시들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더래요. 그래서 이거를 거대 도시들이 연속해서 있다. 그래서 메갈로폴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내용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됐을 거예요.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이게 미국 북동부에 있는 메갈로폴리스인데요. 자, 여러분이 아는 도시들 다 있어요. 자, 보스턴이란 도시가 있고요. 뉴욕이란 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죠. 미국의 수도는 뉴욕이 아니에요, 여러분. 워싱턴 DC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뉴욕이라는 도시도 원래 여기 선생님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여기만 뉴욕이었을 텐데 이 뉴욕의 영향권이 점점 주변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뉴욕이 좀 확장이 됐겠죠. 이렇게 해서 도시권이 형성이 됐을 거고요. 보스턴도 여기서 퍼져나가면서 좀 이렇게 형성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워싱턴도 좀 이렇게 형성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도시가. 자, 근데 이 워싱턴 주변에도 도시들이 있겠죠, 여러분. 뉴욕 주변에도 여기도 도시가 있겠죠. 보스턴 주변에도 도시가 있겠죠. 자, 근데 이 보스턴이 이 옆에 있는 작은 도시들하고 막 교류를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이 거대한 뉴욕이라는 도시랑 더 상호작용을 많이 하더라 이거예요. 워싱턴이란 도시 근처에도 도시들이 조그만 것들이 몇 개 있겠죠. 그런 도시들이랑 상호작용 물론 하지만 더 많이 하는 게 이 뉴욕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도시권들이 서로 기능적으로 밀접하게 마치 연결돼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 하나가 통으로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더라. 이 하나가 하나의 도시처럼 대도시권처럼 느껴지더라. 근데 이 대도시가 연속해서 있다 보니까 이거를 메갈로폴리스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자, 메갈로가 뭡니까? 메가가 뭐예요? 메가. 엄청 큰이라는 거. 폴리스, 마을, 도시 이런 뜻이죠. 엄청 큰 도시라는 뜻이에요. 메갈로폴리스. 그래서 미국의 이 북동부 지역이 가장 유명한 메갈로폴리스입니다. 선생님이 텍스트에는 여기 런던에서 리버풀 이렇게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건 바로 이 미국의 북동부입니다. 보스턴, 뉴욕, 워싱턴까지 이어지는 이곳이 메갈로폴리스의 가장 대표적인 곳이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쌤이 처음에 이 부분은 이제 현대도시, 현대적인 특징이 어떤 게 있나 살펴보는 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이 현대도시의 내부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 기능들이 분화가 돼 있습니다. 자, 어떤 지역을 갔더니 여기에는 상업 기능만 모여있고, 어떤 지역에 갔더니 여기는 공업 기능만 모여있고, 어떤 지역에 갔더니 여기는 주거 기능만 모여있더라. 알아서 공간적으로 다 분화가 돼 있더라 이겁니다. 현대도시는. 여러분 우리 서울도 그래요? 우리 서울도 그래요. 아파트 단지에는 아파트 단지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뭐 놀러 가는 곳, 뭐 홍대나 아니면 뭐 이태원 이런 데가 가면요. 거긴 다 사업, 먹을 거, 음식점들만 모여 있어요. 또 어디 강남이나 여의도 이런 데만 가면요. 회사들만 모여있는 지역이 이렇게 있더래요. 알아서 공간적으로 다 이렇게 분화가 돼 있더래요. 현대도시들은 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더래요. 네, 그럼 왜 이렇게 분화됐는데요? 바로 접근성. 거기를 얼만큼 쉽게 오고 가고 할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지역 분화가 이루어졌대요. 자, 얼만큼 쉽게 오고 갈 수 있냐. 이 접근성의 차이가 나타나다 보니까 지대, 즉 땅값 차이가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땅값 차이 때문에 알아서 분화가 되더라. 네, 요겁니다. 자, 그래서 도시의 한가운데, 도시 중심, 그래서 도심이라고 부릅니다. 자, 도심은요, 도시의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도시 어디서든 이 도심으로 가기가 편해요. 즉, 접근성이 가장 높아요. 접근성이 가장 높다 보니까 지가, 땅값이 제일 높아요.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땅값 제일 비싼 곳이 어디예요? 명동이에요, 명동. 서울의 명동. 거기가 서울의 정 한가운데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땅값이 높으니까 이 땅값을 버틸 수 있는 것들만 모이겠죠. 그게 뭐예요? 대기업이에요. 그게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본사들이나 유명 상업단지 이런 것들이 일로 모이는 거죠. 그것이 중심 업무 지구,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여기가 우리나라로 치면 광화문이에요. 광화문 여러분. 광화문에 여러분 아시는 뭐 신문사들 본사, 대기업 본사들 여기 다 있죠. 대기업들이 여기로 모이죠. 현대도시들은 도심에 이런 중심 업무지구가 나타나더래요. 즉 회사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회사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인구는 적겠죠. 여러분 광화문 갔더니 아파트 단지 막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도심에는 업무지구가 발달했고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 자, 그럼 사는 사람들이 출퇴근을 일로 하는 거죠. 낮에는 여기 중심 업무지구 가서 막 열심히 일해요. 밤에는 자기 집으로 막 흩어져요. 밤이 되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네. 인구가 구멍 뚫린 것처럼 뻥 뚫려 있네. 그것을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단어들 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도시의 주변 지역, 외곽 지역은요, 접근성이 낮아요. 자,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예요. 경기도는 서울에서 가기가 좀 이렇게, 아무래도 도심보다는 쉽지 않죠? 좀 이렇게 막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땅값, 지가가 낮아요. 지가가 낮다 보니까 이 지역으로 서울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막 퍼져나가죠. 경기도에 막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렇게 서울의 기능들이 막 퍼져나가죠. 마찬가지로 유럽과 북부아메리카의 도시들도 도시가 있으면 그 도시의 주변 지역으로 기능들이 빠져나가는 교외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특히 주거 지역들이 많이 나가더라.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성남, 분당, 일산, 뭐 판교, 그다음에 평촌, 부평, 뭐 이런 신도시들, 많은 신도시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심 주변부. 자, 도심이 아까 뭐였죠?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이었죠? 거기에 살짝 주변부. 도시 주변부가 아니라 도심 주변부입니다. 도심 주변부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자, 여기는요, 이 도심 주변은 과거부터 계속 혼재되어 있던 곳들, 과거부터 모든 시설들이 막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는 공장도 막 섞여 있고, 막 저급주택 이런 것들도 있고, 노후화돼가지고 여기에 저소득층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더랍니다. 그렇대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가 도심 주변이죠. 선생님, 이 주먹이 도심이에요. 이 도심 주변은 접근성이 뛰어나다 그랬죠. 그럼 여기를 개발하면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땅들을 새롭게 개발해서 문화시설이나 아니면 다른 주거 공간으로 만드는 그것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젠틀맨 할 때 그 젠트예요. 좋은 공간으로 변화한다. 그것을 한국말로 도심 재활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대 도시에서는 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모든 교과서와 수능 특강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도시 내부 구조 이론입니다. 자, 사실상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내신에서 내시는 선생님이 있다면 아마 기본적인 개념만 내실 거고요. 수능에서 나올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대학교 전공에서 다루는
개념이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 이론이 왜 나왔지라고 그냥 체크만 한번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미국의 도시학자가 도시는 이런 식으로 발달할 거야 라고 이론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도시는 이런 동심원 형태로 날 거야 라고 처음에 버제스라는 학자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정 가운데는 중심 업무지구 CBD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도심 주변 아까 저급주택이랑 공장 섞여 있는 점이지대 이게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는 소득이 낮은 지역의 주거지역, 그 다음 소득 높은 지역, 그 다음 높은 지역, 요렇게 도시는 형성이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학자가 이걸 딱 보고, 이야! 어떻게 도시가 동그란 동심원 형태로 발달될 수 있겠어? 도시는 도로를 따라 발달되는 거야. 도로가 여러분 선이죠, 선. 그래서 선형 모델이란 걸 만들었어요. 약간 이렇게 피자 조각 마냥 이렇게 퍼졌죠, 이렇게. 그러다가 다음 학자가 아니야. 그 도로를 따라 형성되는 게 아니라 마치 핵을 이루면서 형성이 돼. 그래서 다핵이 이루는 모델이야.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 학자가. 그러니까 아니야. 그 다음 학자가 도시는 어떤 권역을 이루면서 형성돼 라고 이론을 펼친 거예요. 그 이론이에요. 그 이론. 그 이론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다 정 가운데는 중심 업무지구가 형성된다라는 거. 왜? 여기가 접근성이 가장 높아서 지대가 가장 높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기업들, 업무지구가 형성된다 이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캐치해 놓으시고, 이 이론의 자체를 솔직히 선생님이 여러분 여기 1, 2, 3, 4, 5 여기다가 빈칸 뚫어 놓고 이거 다 써봐 하면은 여러분 등급은 그냥 갈릴 거예요. 내신에서 내게 최고의 문제죠. 근데 선생님이 이거 대학 공부할 때도 어려웠어요. 근데 이걸 고등학생들한테 내는 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개인적인 입장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체크하고 그냥 이런 이론이 있구나 하고 한번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교과서에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그냥 있다라고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한번 이런 게 있구나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자, 이제 유럽의 도시 구조를 볼 건데요. 유럽의 도시 구조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 선생님이 직접 찍은 사진을 좀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좀 우연치 않은 기회에 유럽을 공짜로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고등학교 때 이제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유럽을 가서 수학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찍었던 사진들이 유럽의 그 도시 구조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찍은 사진을 좀 몇 장 보시면서 좀 친숙하게 와닿으시면 좋겠어요. 네, 사진 보시죠. 자, 요거는 쌤이 독일의 하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나라랑 다르게 건물이 다 낮죠.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여기는 도심에서 좀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을 찍은 건데요. 여기가 주거단지예요, 주거단지. 그래서 논밭도 이렇게 좀 있고 주거단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건물의 높이가 다 낮죠. 우리나라처럼 막 아파트를 세우고 막 빌딩을 세우고 그런 문화가 아니어서 건물 높이가 굉장히 낮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사진. 자, 요거는요. 17살의 선생님입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쾰른이란 도시의 정 가운데 있는 쾰른 대성당의 옥상이에요. 유럽은요. 이 종교가 굉장히 중심이었던 사회가 있었죠. 중세시대가 있다 보니까 도시의 정 한복판에 교회나 성당을 꼭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높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면은 도시의 전체를 다 살펴볼 수 있어서 쌤이 올라가서 한번 도시를 살펴봤습니다. 도시를 찍은 사진도 한번 보시죠. 자, 이 사진인데요. 자, 우리나라랑 조금 비교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빌딩들이랑 비교해봤을 때 확실히 높이가 낮습니다. 확실히 높이가 낮아요. 그리고 건물이 약간 좀 오래돼 보이죠? 좀 오래돼 보여요. 좀 그렇게 보이세요? 이 사진도 교회 옥상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자, 보시면 건물이 확실히 딱 봐도 현대식 건물이 아니라 좀 오래된 건물이고요. 건물 높이가 우리나라 무슨 산업단지에 있는 우리나라 강남이나 여의도 이런 데 있는 높은 빌딩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좀 오래된 역사적 건물들을 얘네는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이 건물들이 실제로 시청이나 아니면 관공서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럽은 역사적 전통을 좀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라는 거. 가끔 이런 현대식 건물들은 도시 중간에 미관을 해치지 않은 선에서 좀 도심의 살짝 바깥쪽에 이렇게 짓고 있구나라는 거. 네. 자, 이게 선생님이 찍었던 쾰른 대성당. 여기 옥상에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건물 높죠?
그러니까 다른 건물들은 낮은데 이 교회 성당은 또 엄청 우뚝 솟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멀리서 성당 찍은 거고요. 자, 요 사진도 보시면은 건물이 상당히 낮고, 네, 그리고 건물 자체가 좀 현대식 건물이 아니라 좀 오래된 건물이라는 걸 또 알 수 있는 사진이죠. 네, 요것도 독일입니다, 독일. 네, 자, 여기는요, 17살의 선생님이 부의를 하고 있는 이곳은 오스트리아라는 곳입니다, 오스트리아. 쌤이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역시 여기도 건물이 여러분 높이가 한 5, 6층? 상당히 낮죠. 건물이 낮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현수막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가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시장이에요, 시장. 유럽은 이런 좁은 골목길에 시장 같은 게 자주 열립니다. 그래서 요게 또 이 도시를 나타내는, 유럽의 도시들을 나타내는 특징이에요. 시장이 자주 열린다는 거. 좁은 골목의 시장. 아주 귀엽게 생겼죠? 네. 사진 없는 걸 한번 또 보시죠.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시장 같은 게 이렇게 쫙 형성이 되는 거. 좁은 골목길이 있고 시장이 잘 발달했다라는 거. 네, 좋습니다. 여기는 프라하입니다. 프라하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꼭 마을의 그 도시의 중간에 이 유럽은 광장을 만들어 놨어요. 뭐 이런 뭐 시청이나 아니면 아까 봤던 교회 이런 것들을 앞에다 놓고 거기가 만남의 장소, 광장 이런 게 되는 거죠. 이렇게 프라하 광장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쌤이 한번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 광장이 좀 독특한 문화죠. 우리나라는 광장 문화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뭐 막 서울시청 앞 광장 있잖아요. 막 이러지 마세요. 여기는 진짜 사람들이 여기서 생활하는 공간이에요, 광장이. 네, 그래서 이 광장 문화가 유럽의 독특한 문화라는 거. 네, 여기서 찍은 건데요. 이게 쌤이 21살 때예요, 21살 때. 아유, 언제적이야. 21살 때 쌤이 우연찮은 기회로 공짜로 유럽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 옆에 분은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선생님이 한때 한 1년 넘게 푸사로 했던 사진이에요. 이게 프라하 광장에서 찍은 건데요. 프라하 광장에 이렇게 그냥 대놓고 테이블을 깔고 식당을 만들어놔요. 이 광장이 우리나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막 식당 깔아놓고 테이블 깔아놓고 막 가게를 하고 있진 않잖아요. 그죠? 여기는 그렇다는 거. 우리랑은 문화가 확실히 다르다는 거 보여주려고 갖고 온 사진입니다. 잘 나왔죠? 이때는 콧날이 아주 오똑하네요. 지금도 오똑한가? 지금도 나랑 오똑한데. 됐고요. 자, 여기는 프랑스 파리입니다. 자, 여러분 골목이 상당히 좁은 걸 알 수 있죠. 골목이 상당히 좁고요. 건물 높이도 지금 보니까 한 5, 6층? 한 7, 8층? 건물 높이도 우리나라 빌딩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되게 오래된 건물들이에요. 오래된 건물들. 여기가 어디 가는 길이냐면요. 그 사랑의 벽이라고 있어요. 그 전 세계 언어로 사랑해를 써놓은 벽인데 거기에서 이제 스님이 사랑해를 찾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이랑 거의 다를 게 없죠. 지금도 21살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그죠? 됐고요. 자, 여기는 몽마르트 언덕 위에 있는 성당이에요. 자, 이게 프랑스 파리 가운데쯤에 있어요. 스님이 도시 한가운데 성당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몽마르트 언덕에서 프랑스의 전역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찍으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와우. 우리나라랑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여러분, 높은 빌딩 숲이 아니에요. 빌딩 숲이 아니라 진짜 딱 봐도 오래돼 보이는 건물들이 쫙 있어요. 건물 높이가 상당히 낮죠. 건물 높이가 상당히 낮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오래된 건물들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이게 아직도 시청 관공서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조금 높은 현대식 건물들은 여기 멀리 보여요? 멀리? 그러니까 도심 중간에다가 막 건설한 게 아니라 이런 새로운 새로운 이런 단지들, 이 빌딩 같은 것들은 좀 도심의 살짝 외곽 지역에 짓고 있구나. 왜냐면 과거 건물들의 미관을 최대한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짓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여기는 여기는 파리의 그 노트르담 성당이죠. 얼마 전에 불탔었는데 불타기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것도 21살의 찬이에요. 찬이쌤. 여기가 앞에가 광장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광장 역할. 광장 역할을 또 여기서 하고 있다. 교회, 성당, 광장 이것들이 유럽 도시의 특징이라는 거. 자, 이거는 인생샷이라 한번 갖고 왔는데 지금 보니까 인생샷이 아니네요. 빨리 넘길게요. 자, 여기는 아까 쌤이 프랑스 뒤편에 높은 건물들 많은 지역이 있어요 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기가 프랑스 파리의 새로운 공업지구, 신흥 공업지구 라데팡스라고 불리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방금 봤던 그림들이랑 너무 다르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강남이나 여의도의 그런 신식 건물들의 모습들이 여기 막 나타나고 있죠. 이런 건물들은 어디? 도시 한가운데 만드는 게 아니라 도시 한가운데서 살짝 외곽 지역들에 이런 걸 만들고 있더라. 지금 보시면요. 이 사진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여기가요. 개선문이에요. 개선문. 그 프랑스 파리에 있는 개선문. 개선문에서 쭉
와가지고 먼 지역에 이런 새로운 신흥공업지구를 만들어놨다 이거죠. 첨단 산업 이런 것들 발달하려면 아무래도 이런 건물들이 좀 효용이 있겠죠. 여기 이렇게 만들어놨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이거는 로마의 콜로세움입니다. 콜로세움. 여러분 콜로세움이 뭔지 들어보셨죠? 이런 역사적 유적이 도시 한가운데 그대로 있어요. 우리나라도 역사적 유적 도시 한가운데 그대로 있죠. 경복궁이나 창경궁 이런 거 그대로 놔둬놓죠. 여기도 그대로 갖다 놓고 있어요. 이런 역사적 시설들은 유럽 애들은 진짜 중요시 여겨서 절대 훼손 안 하고 그대로 약간 지키려는 그런 문화? 풍습?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탈리아 로마의 박물관 앞에서 쌤이 찍은 거예요.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네요. 네, 그리고 여기가 뭡니까? 광장이에요. 또 광장. 그리고 주변 건물 높이 보세요. 건물 높이가 상당히 낮죠. 아, 광장 문화가 또 있구나. 로마도 유럽이니까. 네, 여기는 바티칸이에요. 바티칸. 로마 안에 있는 바티칸 제국, 바티칸의 그 위에 성당에서 쌤이 찍은 사진이에요. 자, 여러분 한 여기쯤은 바티칸이고요. 저 멀리 쪽으로는 다 로마예요. 건물이 높은 빌딩이 한 개도 없죠. 그죠? 건물 높이가 다 낮아요. 그리고 여기가 뭐라고 했어요? 바티칸 성당이에요. 성당 또 가운데. 도시의 한가운데 또 성당이 있다라는 거. 예, 아,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렇게 지금 사진 쌤이랑 보신 거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고 이제 텍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목 보세요. 전통을 간직한 유럽의 도시래요. 아, 지금 사진 본 거랑 좀 매칭이 되세요? 아, 전통을 간직한 유럽의 도시. 아, 유럽들은 이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텍스트 보시죠. 자,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도심이에요. 자, 아테나, 로마, 파리, 런던 전부 다 역사가 깊은 도시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대 때부터 있던 유적들 다 그대로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시대별 모든 모습들이 도시에 다 있더라. 그래서 역사적 도시 건축물, 아까 뭐 우리 콜로세움도 봤고요. 뭐 개선문이라든지 뭐 자기들 그 역사적 건축물들을 다 갖고 있고요. 그리고 광장시청, 성당이 가운데 있더라. 뭐 아까 선생님 박물관 앞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 있었죠?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더라. 이것들이 유럽의 도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광장시청, 성당, 박물관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유럽 도시에 지금 사진 쭉 보시면서 특징 느끼신 거 있어요? 바로 도시 주변하고 도심하고 건물 높이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아, 그리고 복잡한 도로, 좁은 도로, 그리고 작은 시장들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라. 이 마지막 세 줄이 유럽 도시의 거의 특징들을 한 방에 설명해주는 텍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쌤이랑 지금 봤던 사진들, 아까 프랑스의 라데팡스 신식 공업지역 말고는 전부 다 건물의 높이 차이가 작았죠. 다 낮았죠. 건물 높이 차이가 작다. 어디와 도심과 주변 지역 건물 높이 차이가 작다. 네,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유럽의 도시의 확장과 지역 분화 보겠습니다. 자, 도시 규모가 작을 때는 여러 기능들이 막 혼재 있었어요. 혼재 있다가 도시가 커지면서 유사한 기능들이 모이고 서로 다른 기능들이 분리되더래요. 그래서 지역 분화가 나타나더래요. 아까 이 지역 분화 왜 일어난다 그랬죠? 접근성의 차이. 거기에 쉽게 갈 수 있니 없니의 차이로 인해서 땅값, 지가와 지대 차이가 벌어지면서 지역 분화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지역 분화. 네. 자, 그래서 대도시 중심에는 뭐가 생기냐고요? CBD, 중심 업무지구. 왜? 대도시 중심, 도심은 접근성이 가장 높아서 지가와 지대가 제일 높았어요. 그럼 이거를 부담할 수 있는 대기업, 회사들만 이 가운데 모이게 됐다 그랬죠. 네. 그래서 그리고 어떤 유럽의 도시들은 성곽이 또 있다 보니까 그 성곽이 나 도심이야 딱 하는 그런 경계를 좀 나타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유럽은 전통 경관을 너무 중요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네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보여드렸던 사진, 건물이 굉장히 오래돼 보였죠? 근데 그 오래된 건물들이 아직도 시청이나 뭐 은행, 모든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도심을 중심으로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전통 경관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은 첨단 산업, 그리고 생산자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해 있죠. 그럼 그런 것들 하기 위해서 좀 신식 건물들도 좀 지어줘야 돼. 그럼 기존에 있던 역사적 건물들 다 부시고 새로 짓나? No, 그게 아니라 살짝 도시 외곽 지역에 첨단 산업단지나 연구개발단지 아니면 물류창고, 대형 상점가 이런 것들이 발달한 새로운 중심지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프랑스의 라데팡스 보셨죠? 자, 그리고 이 유럽의 도시들은요, 경제력, 소득에 따라서 그리고 민족, 인종에 따라서 거주지가 좀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살펴볼게요. 자, 역사적 건축물이 많은 도심 지역에는 고소득층이 주로 살고 있고, 그리고 도심 주변 지역, 우리 도심 주변 지역이 뭐였죠?
아까 쌤이 이 도심 주변 여기라 그랬죠? 공장이랑 저급주택 지역들이 혼합되어 있는 지역이 나타난다 그랬죠? 거기에는 저소득층 이민자 거주 지역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슬럼이라고 부르죠. 슬럼. 자, 이게 파리의 계층별 거주지 분리인데요. 자, 보시면 여기 진한색, 역사적 중심지가 여기 진한색인데 여기에는 고급 주거지가 나타나고 그리고 주변 지역에는 좀 외국인 집중이나 좀 저소득층의 거주 지역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유럽에 이런 특징이 나타난구나.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 유럽의 모든 도시가 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No,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럽에 잘 사는 도시들이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는 건데 이거를 시험의 문제 그대로 냈다? 문제 오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실 때 유럽은 전부 다 고소득층은 역사적 건축물 많은 도심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저소득층들은 전부 다 도심 주변에 있어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특징이 있구나 하고 아마 문제에서는 이게 다른 지역과 비교하는 양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교 양상을 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무조건 이거야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네. 지리는 찬이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유럽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미국의 도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도 역시 선생님이 사진을 직접 찍어 왔는데 한번 보시죠. 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세계 최고의 세계도시, 최상위 세계도시의 뉴욕의 한복판, 바로 타임스퀘어입니다. 타임스퀘어. 여러분, 지금 사진 보자마자 유럽하고 다른 거 느껴지세요? 유럽은 건물이 되게 오래돼 보였고 그리고 높이가 낮았는데 여기는 와 미친 듯이 건물 높은 빌딩들이 막 있습니다. 확실히 경관의 모습이 다른 거 느껴지시죠? 네, 여기는 뉴욕 맨하튼, 여기가 맨하튼이에요. 여기 맨하튼이고 여기가 허드슨강 그리고 건너편에서 쌤이 찍은 건데요. 여기가 왜 그 도시 여러분 뭐 애플워치나 그런 광고 보시면은 이런 빌딩 숲 옆에 막 이런 공원에서 막 이렇게 조깅하면서 하는 사람들 있죠? 그게 여기서 찍은 거예요, 여기서. 진짜 여기서 여러분 조깅하면 기분이 끝내줘요. 네. 쌤이 뛰어본 건 아닌데요. 끝내준대요. 쌤은 여기서 이런 사진을 찍었어요. 야, 여러분 이게 쌤 군대에 있을 때예요. 군대에 있을 때. 머리도 짧죠, 되게. 아이고, 휴가 나오겠다고 기른 건데 딱 봐도 군대 티가 나죠. 뒤로 보이십니까? 이 맨하튼의 모습. 네. 얼른 넘길게요. 네. 자, 여기는 뉴욕 옆에 뉴저지라는 곳입니다. 어머, 방금 봤던 그림이랑 너무 다르죠? 여기는 주거지역이에요, 주거지역. 아까 우리 유럽과 미국의 현대도시는 교외화 현상이 나타나서 주거지역들이 외곽지역으로 많이 이동한다 그랬죠? 여기가 주거지역이에요, 주거지역. 여기가 주거지역이에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 건물 높이 보세요. 진짜 낮죠? 여기는 아파트가 아니에요. 아파트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건물 높이가 상당히 낮구나라는 거. 네. 자, 요거는 쌤이 맨하튼 완전 멀리서 찍은 사진이에요. 와, 여러분 건물 높이 보세요. 이 사람 보지 말고요. 와, 엄청난 빌딩 숲이죠. 엄청난 빌딩 숲. 이거 도시 경관이 빌딩 숲, 엄청 높은 고층 빌딩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네, 이겁니다. 네, 이게 뉴욕의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사진 그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름 쫙 있고. 이것만 빼면 딱인데요, 그죠? 이렇게. 네, 좋습니다. 자, 이거는 쌤이 맨하튼 외곽으로 나가는 브루클린 브릿지라는 데서 찍은 거예요. 이게 쌤이 지금 찍은 이 각도가 이 쌤 찍은 각도 뒤편으로는 맨하튼이 있는 거예요, 맨하튼. 앞으로는 브루클린인데요. 브루클린은 도심이 아니라 좀 도심의 외곽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갑자기 건물 높이가 확 낮아지죠. 빌딩 숲이 아니죠. 그리고 건물도 좀 오래된 곳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도심 지역은 엄청난 빌딩 숲인데 도심 지역 주변은 완전 건물이 확 낮아지면서 좀 오래됐구나. 확실히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구나라는 게 보일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찍은 사진이 이거예요. 아마 이 구도의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가 브루클린 거기 유명한 사진 스팟인데요. 여기서 찍은 사진이에요. 건물이 갑자기 빌딩이 아니라 좀 오래된 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는 월가 아십니까? 월가 들어보셨어요? 뉴욕의 월가. 월가에서 쌤이 딱 찍은 각도인데, 이야, 이 각도 정말 예술이지 않습니까? 이 쌤이 찍은 거예요. 유튜브가 저작권이 엄청 빡센데 여기 있는 사진들 다 쌤이 찍은 거라 저작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이 멋진 월가가 뭐예요? 세계 경제 중심이죠. 경제 중심지인데 여기 이렇게
가는 길에 쌤이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옆에 이제 무슨 건물이 있냐면요. 여러분 쌍둥이 빌딩 아세요? 9.11 테러로 무너진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그거를 기념하는 엄청 높은 9.11 메모리얼 타워가 생겨요. 그 타워 맨 꼭대기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자, 이게 뉴욕의 도시 특징을 완전히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자, 여기 빌딩 숲 보여요? 빌딩 숲, 엄청 높은 빌딩 숲, 그리고 여기 낮은 건물들 보여요? 도심은 건물 높이가 엄청 높고 외곽 지역은 건물 높이가 낮구나. 이거를 한 번에 보여주는 거예요. 요건 다른 각도에서 찍은 거예요. 여기가 도심이죠. 이 강물 안쪽이 맨하튼 섬이에요. 맨하튼. 그러니까 도심이에요. 뉴욕의 도심. 그리고 외곽 지역은 거주지가 나타나고 건물이 확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아, 뉴욕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구나. 눈으로 한번 담아보세요. 눈으로 담아보시고요. 자, 요거는 타워가 있는 바로 앞에 있는 월가를 찍은 거예요. 월가. 월가가 세계 경제 중심지. 그러니까 도심의 진짜 한복판이죠. 완전 빌딩 숲이죠. 빌딩 숲. 월가요, 월가. 이 월가에 가면 유명한 게 있죠. 황소. 이 황소. 야, 이거 진짜 뽀샤시하다. 자, 이 황소의 특정 부위를 만지면 부자가 된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특정 부위만 조금 하얘요. 쌤이 이 특정 부위를 언급하면 이게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강의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특정 부위를 말할 수 없어요. 그냥 하얀 부위 찾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쌤 사진은 잘려있지만 여기 쫙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이거 만지려고. 만지려고. 그래서 나는 혼자 가가지고 만지긴 좀 그렇다라고 해서 그냥 멀리서 사진만 찍었습니다. 이게 월가고요. 자, 지금까지 보신 사진들 머릿속에 기억해 보시면서 텍스트 보겠습니다. 자, 제목 보세요. 고층 건물이 발달한 북부 아메리카의 도시. 딱 이미지 떠오르십니까? 자, 고층화된 도심 경관이래요. 도시화의 역사가 유럽보다 짧아요. 왜? 유럽에서 온 이주민들이 세운 나라니까 당연히 유럽보다 짧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도심에 고층 건물을 엄청 많이 지은 거예요. 도심에 고층 건물이 엄청 많구나. 자, 여기에 도시의 확장과 거주지 분리도 보겠습니다. 자, 역시 여기도 인구가 증가하니까 인구 기능들이 바깥으로 퍼지는 교외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도심에 입지하던 기능들이 이렇게 분산되어 지역 분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주지, 주거지의 경우에는요. 저급주택지는 자, 도심 주변부에 좀 있었고 고급 주택지, 자, 이게 핵심입니다. 유럽은 좋은 주택단지는 이 도심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시 외곽으로 갈수록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도심 주변부에는 쌤이 뭐 공장도 혼재하고 저급주택도 혼재해서 여기가 슬럼 같은 게 나타나고 외곽으로 갈수록 고급 주택지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네. 그리고 이 도심 지역은 여기는 회사가 많다 보니까 낮에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근데 밤 되면 이 사람들 다 자기 집으로 막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인구가 텅 빈 구멍처럼 보인다.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더라. 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방금 말씀드린 도심 주변에 저소득층이 살고 있고 저급주택이 있는 곳이 슬럼입니다. 슬럼. 그래서 뭐 갱단이나 마피아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의 선입견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저소득층들,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여기에 뭐 범죄 발생률도 많고 실업률도 많고 도시 문제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거, 슬럼이 많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여기가 인종별 거주 지역인데요. 자, 여러분 맨해튼이 여기에요. 아까 쌤이 보여드렸던 도시 빌딩 숲이 여기에요. 여기가 도심 지역이고 이제 여기가 외곽 지역이 되는 거죠. 보시면 아까 쌤이 브루클린 브릿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하고 보여드렸죠. 여기가 좀 못 사는 동네예요. 못 사는 동네. 그러니까 여기 이쪽 외곽으로 여기 이쪽이 못 사는 동네고 최외곽으로 가면 진짜 잘 사는 동네가 나타난다 이거죠. 네. 자, 여러분 혹시 영어 단어 중에 업타운, 다운타운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업타운, 다운타운. 업타운이 뭐죠? 외곽의, 시골의 이런 뜻이죠. 그리고 다운타운이 무슨 뜻입니까? 도시 중심의 이런 뜻이죠. 왜 그럴까? 이 맨하튼에서 다운타운이 여기예요. 여기가 쌤이 아까 말한 타임스퀘어 월가 있는 이런 동네고요. 업타운이 이쪽 브롱크스 이쪽이에요. 여기가 좀 못 사는 동네, 슬럼이 많은 그런 동네입니다. 여기가 이쪽이. 그래서 업타운이 시골 이런 뜻이 된 거고 다운타운이 도심 이런 뜻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이 브롱크스 지역에 갱단을 중심으로
스토리를 만든 게임이 있어요. 그게 GTA4예요. GTA4. 지금 혹시 이 유튜브를 보시는 학생 여러분들은 해봤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미성년자는 못하는 게임이라서. 근데 쌤은 꼭 해보기를 추천하는 게임 중에 하나예요. 이 게임을 해가지고 뭐 사람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그 스토리를 따라서 쭉 가보시면은 이 뉴욕 지역의 갱단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좀 극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번 좀 해보면 좋은 게임이에요. 네. 물론 악영향은 알아서 잘 피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도심 주변은 여기고 외곽 지역에 여기 이제 인종별 거주지들이 확 분리가 돼 있다는 거 보이시죠? 예,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이 최외곽 쪽에 있고 도심 주변에 이런 브루클린 이쪽 그리고 브롱크스 여기는 슬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난다. 네,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도심의 주변 지역, 이 슬럼 지역들은요, 도심과 가깝죠? 그럼 이 지역을 다시 재개발하면은 접근성이 높은 좋은 땅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게 젠트리피케이션, 도심 재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뭐 새로 미술관을 짓기도 하고, 새로운 주거 공간들을 만들기도 하고, 뭐 요즘에는 많이 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이 도심 재활성화가 쌤이 지금 말한 여기 도심 주변 지역을 다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슬럼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소득층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를 갑자기 빼앗고 여기에 좋은 지역을 만들어 버리면 기존에 살고 있던 저소득층은 어디로 갈까요? 갈 곳이 없겠죠. 그럼 또 다른 지역 가서 또 슬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소득층 주거 지역이 중산층 고소득층의 생활 공간으로 바뀌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다시 새로운 지역에 슬럼을 만들어서 또 악순환이 된다 이거죠. 예, 요 텍스트가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쌤이 지금까지 길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그림 두 개가 한 방에 정리해주는 사진입니다. 자, 유럽은요, 도심과 주변의 높이 차가 작아요. 건물의 높이 차이가 작아요. 네, 건물의 높이 차이가 작고, 도심에 뭐 교회 보이시죠? 역사적 건물들이 많이 있다. 네, 그나마 얘네가 신흥 높은 건물들을 짓는 거는 도심보다 살짝 외곽 쪽에 짓고 있다. 프랑스의 라데팡스 보여드렸죠? 네, 그런 거고요. 자, 여기 미국은 도심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빌딩들을 짓고 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빌딩들을 짓고 있다. 근데 외곽으로 갈수록 어이구야, 다 낮은 건물들. 그리고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잘 사는 고급 주택 지역들이 나타나더라. 네, 이 그 두 그림이 지금까지 쌤이 길게 설명했던 걸 한 방에 정리해주는 그림입니다. 요 그림으로 한 방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지리는 찬이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절벽 오르기 힘들다. 자, 이렇게 해서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 두 번째 쏟아넣은 현대도시의 내부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어떻게 도시 역사가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도시의 기능들이 어떻게 분화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비교하셔야 됩니다.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의 도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학습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 영상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은 이제 마지막 3단원 지역의 통합과 분리의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영상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은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파이팅!